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민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보은에서 여자아이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은군의 한 과수원 인근 웅덩이에 3살 여자아이가 빠진 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가족들이 일하는 사이 혼자 나갔다 1m 깊이 물속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건져서 CPR을 진행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저희 구급대가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해서 심정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병원 섭외를 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자 오후 6시 7분쯤 아이의 맥박만 잠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병원 측이 종합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청권과 경기 지역 병원 10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이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가능 없다라는 걸 알지만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병실도 없지만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당시 환자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인데 전원이 가능하다고 답한 대전의 한 병원도 당시 CPR 상태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심장이 뛴다고 하는 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옮길 만한 환자의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은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최소한 4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비극을 겪게 된 유가족들은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국이 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정도는 이제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김영한 충북지사는 충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며 공공의료 확대와 함께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또는 평일 외래 중단 등을 선언한 대학과 병원 교수들에 이어 동네 병원도 주 40시간 진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비대위를 열고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결정했습니다. 참여 여부는 개원의 개인 판단에 따르기로 했는데 현재 충북도 내 개인 병원에서 진료 축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문은 아직 안 내렸어요. 기사 먼저 떠가지고요. 저희 의협에서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니까요, 저희가. 현재 상당수의 개인 병원이 평일 8시간가량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평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간과 주말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혈액투석 등 정기적인 진료를 받거나 발열 등 돌발성 증상이 잦은 소아 환자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접한 환자들 역시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불안한 적이 있지. 어떤 유명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제 이렇게 진료받고 그럴 때도 진료 못 받고 그럴까봐 이제 그런 점이 있지. 충북도는 진료 거부 등이 아닌 진료 시간 축소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환자 피해가 없도록 개원의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충북은 그 개원의 분들의 그 집단 행동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크게 없는 거고요. 평소에 야간이나 여기 휴일에도 근무를 했던 병원들도 그게 동의 없이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잘 저희들이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에 이민 정책도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민 정책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 통합까지 전주기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기준 경북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0만 5천 명. 10년 전 5만 6천 명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주형 이민자보다는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유입형 이민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의 동력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발표한 이민정책 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외국인의 유입부터 정착,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인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새로운 광역비자 형태인 R비자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R비자 모델은 광역비자의 유형인데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A부터 H까지 비자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유형을 R비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비자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R비자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경북형 초청 장학생 등 우수 인재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나 기화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취업 문제 역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나아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민이라는 정책 자체는 국가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 소멸이 심해서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청을 유치를 해서 이민을 전국적인 모델을 확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정착시킨 외국인들이 타 지역 혹은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시행에 있어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오늘 사건 바로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순간 무언가 앞으로 휙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행기인데요. 이 보행기가 차 앞으로 지나가고 나자 할머니 한 분이 태연한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차량 운전자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는데요. 영상을 SNS에 올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 할머니 본인이 직접 차에 부딪히거나 보행기를 치이게 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부러 이제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고의 사고죠. 기본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네. 운 좋게 이 영상 제보자는 충돌을 피했지만 보행기가 부딪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이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또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었으면 아마도 이 피해자는 이것이 진짜 고의인지 아닌지 좀 확실히 알기 어려워서 네. 이 할머니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아마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거나 혹은 접촉사고 등을 유발하는 자동차 고의 사고들 지난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사기 금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자동차 고의 사고들 어떻게 처벌을 좀 받고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고의 사고들은 합의금 보험금을 노린
사기죄입니다. 네. 만약에 조사 결과에서 이런 고의 사고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면 상습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당연히 상습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는 형이 가중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 건이다라고 한다면 뭐 벌금형 정도의 약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본 영상도 만약에 그 한 건에 불과하고 다른 여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사실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한 처벌이죠. 내가 손해를 본 비용 또 사고로 받은 충격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조금만 찾아봐도 저희가 좀 전에 본 영상처럼 일부러 사고를 유발을 하고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는 사건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영상 중에는 여성 운전자인 것을 확인을 하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뒤로 넘어지면서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건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난 건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네. 뭐 그나마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뭐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보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운전자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주변에 CCTV들이 있고 그 CCTV들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고의 사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수법이 대개의 경우에는 이 사건들과 같이 보행자인데 차에 치였다는 경우가 많은 듯하고요. 운전자의 경우에도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데 그때 골목에서 나오는 등으로 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보통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알고 피해 나가기 어렵게 사실은 사고를 일부 내는 것이죠. 아니 예.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이용해서 네. 접촉 사고를 내고 또 비보 이를테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차선을 바꿀 때 사고를 유발하거나 술을 마시고 나오는 걸 보고 또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상습 사기범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과실의 유무라든지 사고의 책임 비율이라든지 도로교통법 등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결국 하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금이나 아니면 보험금은 고스란히 정말 고의 사고 피해자에게 좀 돌아오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좀 안 합니까? 이렇게 조사도 없이 단순하게 처리가 되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사고 과실을 떠안아야 되고 또 그다음 가입할 때 또 보험료가 인상되는 책임까지 또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험회사가 사실은 수사기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조사를 하고 싶어도 네. 어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야 볼 수 있겠지만 주변의 CCTV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함부로 이렇게 누가 잘 보여주지도 않고 또 그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 입장에서 그거를 또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하고 다닐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한테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가입한 게 보험인데 한계가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고 과실을 떠안고 보험금을 지급을 한 후에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내가 사기를 당했던 보험료나 합의금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당연히 그것이 고의 사고임이 밝혀지면 사기임이 밝혀지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니까요. 근데 일단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뭐 그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민사 소송으로 또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참 많은 시간과 공을 또 들여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뒤늦게 내가 고의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런 고의사고들 때문에 보험료는 오르고 그 부담은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건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그 고의사고인지 여부가 아마도 한 10건이 발생을 하면 네. 한 건 정도 발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피해 입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사기관한테도 좀 어필을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 CCTV라든지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좀 조사해서 좀 해야 되고 또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런 경우가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세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또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지급되는 과정도 저희로서는 또 의문이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도 법원의 처벌도 보험사의 대응도 모두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사고 예방법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 안전운전하는 것. 결국 본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우리 정치는 어떤 그림일까요? 혐오감까지 주는 날선 정쟁은 끝내고 시민 삶에 더 집중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태훈 기자가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벌써부터 취업이 걱정입니다.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학생이니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좀 이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제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좀 그런 여러 방면으로 좀 준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하면 엄마가 될 입장이니까 뭔가 육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치솟는 물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봉급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시장 나가면 5만 원 들고 가면 3가지, 4가지밖에 못 사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가를 조금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혐오의 정치, 불필요한 정쟁을 끝내고 화합하는 새 정치를 바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안 싸우고 정정하게 좀 한 발씩 양보를 하고 그래야 했으면 좋겠어요. 딴 뜻은 없고 제발 텔레비 뉴스 보면 안 싸우면 좋아. 싸움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았죠. 내 국민들 보면 싸움하는데 정치판에서 국민들은 뭐 젊은 사람들 뭐 배우겠습니까? 나중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되는 거지. 유권자들은 또 표심을 잡기 위해 쏟아내는 후보들의 공약이 헛구호가 돼서도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직전보다 수치가 올랐지만 30대 이하 유권자에게선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연령별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조사 결과입니다. 직전 선거보다 전체적으로 2.1%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 이하는 7.5%포인트, 30대는 5.4%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 투표 의향 역시 전체적으로는 3.8%포인트 오른 반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0.5%포인트,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0대 이하의 무관심은 투표율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30대가 57.1%로 가장 낮았고 20대는 58.7%로 뒤를 이었습니다. 2030 연령층이 무관심한 건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들이 SOC나 노년층, 영유아 대상에 집중된 탓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 당선되든 삶의 변화를 체감할 만큼 달라진 게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투표로 인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사실 뭐 1번이나 2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인식들이 대부분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연령대별 무당층 비율은 20대 이하가 41%로 가장 많고 30대 역시 26%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2030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 그들을 투표장으로 데려오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어떤 육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육아 휴직이라든지 어떤 그로 인해서 제가 뭐 보완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지. 사전 투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와 정당이 2030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 어떤 묘안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서초동 법조단지를 법률 문화의 거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구가 이 일대를 사법정의 허브거리로 지정고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품고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우리나라 대표 법률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여러 법무법인이 밀집한 곳입니다. 서초구는 이 지역을 이른바 사법정의 허브라 이름 붙이고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허브로 만들어 가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특히 대검, 대법원 쪽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사법 견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함께 협의를 해서 진짜 사법정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최근 이 지역을 법률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계획은 보다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초역에서 누에다리에 이르는 반포대로 구간과 서리풀 터널에서 교대역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를 중심축으로 한 약 53만 6천 제곱미터 일대가 사법정의 허브거리로 지정 고시된 겁니다. 서초구는 현재 추진 중인 사법정의 허브 디자인 개발과 경관 개선 용역을 토대로 특화거리 조성에 나섭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법의 역사와 사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법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법을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합니다. 향후 옛 정보사 부지에 들어설 복합문화센터와의 연계도 기대를 모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법 견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그 흥미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법률 교육 강좌라든지 아니면 법률 관련한 무슨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 그 뭐 법률 영화 상영회나 또 뭐 법률 전시회, 법률 콘서트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해가지고 네, 일반인 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정의 허브 거리 지정에 따라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한 서초구 문화벨트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우면산부터 반포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사법정의 허브 거리는 한가운데에 위치해 서초구 문화벨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투표소 14,259곳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투표소 대부분에는 1층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투표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각 세대마다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그리고 거소투표 신고자 7만 9천여 명에 있는 거소투표 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 공보물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점자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무관용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훼손, 탈취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 경제단체 등의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에 데뷔한 7곡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 기억하시죠? 7곡에서 80이 넘는 할머니들이 5번째 래퍼팀을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텃밭 왕언니라는데요. 할매 래퍼 전성시대가 열린 7곡을 전복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는 지금 학생이야. 나이가 많은 학생이야. 나만 배워 학교에 가. 7곡 할매 래퍼 그룹 텃밭 왕언니가 첫 무대를 마친 뒤 순이와 칠공주가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지천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어. 우리 국장님인데, 국장님, 우리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런 거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애를 찍어가지고. 원조 그룹과 신생팀이 만난 자리, 애정 섞인 신경전도 주고받습니다. 안 많게도 우리들 선배니까 잘하겠지. 우리도 그 정도 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그거 잘하도록 좀 베풀어주고 하지. 7곡에선 두 그룹과 함께 보람 할매 연극단과 우리는 청춘이다, 어깨 동무까지 어르신 힙합 그룹 5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사회 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또 즐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보기도 좋고 엄마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싶었어요. 노인과 힙합이라는 색다른 조합에 영국 통신사 로이터와 일본 방송사 NHK 등 외신도 주목한 7곡군. 가칭 7곡 할매 문학관을 짓고 어르신 힙합 대회를 여는 등 노인 문화 선도지로 거듭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난 세대에 많은 잊혀가는 것들을 또 할머니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들 10명 가운데 9명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노인 문화 발전 속도는 더딘 상황. 다소 생경한 할매 래퍼가 보이지 않던 문화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텃밭 왕언니한테 우리든지 이끌어가지고 잘해가지고 어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구로 그래 응원하겠습니다. 가지.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오는 2026년에 열리는 65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가 음성군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회는 26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11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대회는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63회 충북도민체전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